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괴물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어떨까요? 피를 마시고 영원히 살아가는 뱀파이어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수만 명을 잔혹하게 죽인 진짜 악마 같은 인물 말이죠. 15세기 루마니아에서 태어나 임펠러라는 끔찍한 별명을 얻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블라드 3세, 후에 드라큘라라고 불린 인물이었죠. 오늘 우리는 소설 속 뱀파이어보다 훨씬 더 무서운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431년 겨울, 루마니아 남부 왈라키아 지역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블라드 2세 드라큘로, 용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강력한 왕자였죠. 당시 동유럽은 거대한 오스만 제국이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고, 작은 공국들은 생존을 위해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블라드의 아버지 역시 헝가리와 오스만 제국 사이에서 끊임없이 편을 바꿔가며 왕좌를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이런 정치적 불안정은 어린 블라드의 성장 과정에 깊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어린 블라드의 운명이 바뀐 건 1442년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술탄 무라드 2세가 블라드의 아버지를 불러들였는데, 이때 11살의 블라드와 7살의 동생 라두도 함께 오스만 궁정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교육을 받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충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질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 오스만 궁정에서의 경험이 나중에 블라드를 역사상 가장 잔혹한 통치자 중 한 명으로 만들어낸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오스만 궁정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문명화된 곳 중 하나였지만 동시에 극도로 잔혹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블라드는 이곳에서 권력의 냉혹함과 공포 정치의 효과를 몸소 체험하게 되었죠. 오스만 궁정에서 블라드와 동생 라두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동생 라두는 매력적이고 똑똑해서 미남 라두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술탄의 총애를 받았죠. 심지어 나중에 술탄이 될 메흐메드 2세와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반면 블라드는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고집스럽고 반항적인 성격 때문에 자주 매질을 당했고 궁정에서는 늘 냉대를 받았죠. 하지만 이 시기에 블라드는 오스만 제국의 군사 전술과 정치 체계를 몸소 익혔고 특히 공포를 통한 통치 방식에 대해 깊이 학습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블라드는 권력이란 절대적 공포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또한 적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곧 자신의 파멸을 의미한다는 것도 깨달았죠. 1447년 블라드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버지 블라드 2세와 형이 헝가리의 장군 후냐디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당했다는 것이었죠. 아버지는 늪지에서 죽었고 형은 산채로 매장당하는 끔찍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17세의 블라드는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를 배신한 모든 자들을 처단하겠다고 말이죠. 이때부터 블라드의 진정한 공포 정치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블라드에게 있어서 가족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적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족으로서의 명예와 존재 이유를 송두리째 빼앗긴 것이었죠. 복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은 블라드는 1448년 처음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통치는 단 2달밖에 지속되지 않았죠. 경험 부족과 정치적 지지 기반의 약함 때문에 금세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몇 년간 블라드는 망명 생활을 하며 재기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몰다비아에서 삼촌과 함께 지낸 시간은 그의 인생에서 몇 안 되는 평화로운 시기였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시간조차 블라드는 복수 계획을 세우고 정치적 동맹을 구축하는 데 바쳤습니다. 1456년 드디어 블라드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헝가리의 후냐디가 죽자 정치 상황이 급변했고 블라드는 헝가리의 새로운 지배층과 손을 잡고 왕위를 되찾기로 결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를 죽인 세력과 동맹을 맺은 것이죠. 하지만 블라드에게 있어서 정치는 개인적 감정보다 중요했습니다. 왕위 되찾기가 최우선 목표였고 그를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냉혹한 현실주의가 바로 블라드의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이었어요. 잔치 중에 갑자기 병사들이 들이닥쳐 귀족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아버지와 형의 죽음에 관련된 사람들을 골라내어 끔찍하게 처형했죠.
이 사건은 블라드의 통치 스타일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블라드의 대표적인 처형 방법인 임펠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임펠링은 길고 뾰족한 나무 기둥을 사람의 몸에 관통시켜 며칠에 걸쳐 천천히 죽게 만드는 극도로 잔혹한 처형법이었어요. 블라드는 이 방법을 완벽하게 체계화했습니다. 기둥의 굵기와 끝부분의 날카로움까지 계산해서 피해자가 가능한 한 오래 고통받도록 만들었죠. 또한 기둥을 박는 각도와 위치까지도 정교하게 계산해서 즉사하지 않고 몇 시간, 심지어는 며칠간 고통받게 만들었습니다. 블라드의 잔혹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급에 따라 서로 다른 높이의 기둥을 사용했어요. 고위 귀족일수록 더 높은 기둥에 꽂아 올렸고, 이들의 시체를 길가에 세워두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공포 전시는 몇 주간 계속되었고, 새들이 시체의 둥지를 틀 정도로 오래 방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블라드는 이런 광경을 통해 백성들과 적들에게 반역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각인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1459년부터 블라드는 트란실바니아의 독일계 색슨족들과 본격적인 분쟁을 시작합니다. 이들이 자신의 정적들을 지원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블라드는 먼저 왈라키아에 거주하는 색슨족 상인 43명을 모두 붙잡아 임펠링으로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300명의 다른 색슨족들을 산채로 불태웠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하지만 블라드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체계적인 학살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같은 해 블라드는 트란실바니아를 직접 침공했습니다. 브라쇼브 지역을 공격하면서 수천 명의 민간인을 학살했고 마을들을 불태웠죠. 이때 블라드가 저질러 놓은 학살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브라쇼브 외곽에 2만 개가 넘는 기둥이 세워져 있었고, 그 위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시체들이 꽂혀 있었다고 해요. 이 광경은 마치 지옥이 지상에 펼쳐진 것 같았다고 당시 목격자들이 증언했습니다. 블라드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일화들은 끝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지 않은 외국 사절들의 모자를 머리에 못질해버렸다고 전해지죠. 오스만 제국에서 온 사절들이 터번을 벗는 것이 관습에 어긋난다고 하자 블라드는 그렇다면 평생 벗지 못하도록 해주겠다며 터번을 두개골에 못으로 박아버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일화로는 거지들을 위한 잔치 이야기가 있어요. 블라드가 나라의 모든 거지들을 큰 홀에 모아놓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지들이 배불리 먹고 마신 후 블라드는 너희들이 더 이상 굶주리거나 고생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홀의 모든 문을 잠그고 불을 질러 거지들을 모두 태워 죽였다고 합니다. 블라드의 논리는 이들이 국가의 부담만 될 뿐이라는 것이었죠. 이런 일화는 블라드가 얼마나 냉혹하고 계산적인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블라드는 또한 도덕성에도 극도로 민감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여성의 가슴을 잘라내거나 정조를 잃은 처녀의 성기를 도려내는 등의 잔혹한 처벌을 가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관점에서는 이런 행위들이 사회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였던 것이죠. 상인들이 저울을 속이거나 가짜 상품을 판다면 그들 역시 끔찍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블라드는 이들을 산채로 끓는 기름에 넣거나 뜨거운 쇠막대로 찢어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의 목표는 완벽한 사회 질서의 확립이었고, 그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블라드의 공포 정치는 단순한 잔혹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나름의 체계와 목적이 있었어요. 우선 왈라키아의 귀족 세력을 완전히 숙청하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교체했습니다. 또한 극도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범죄를 억제하고 사회 질서를 강화하려 했죠. 실제로 블라드 치하에서는 도둑질이나 불륜 같은 범죄가 거의 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유명한 일화로는 왕궁 앞 광장에 황금잔을 놓아두고 몇 달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그 대가는 수만 명의 목숨이었지만 말이죠. 블라드는 또한 경제 정책에도 잔혹함을 적용했습니다. 외국 상인들이 과도한 이윤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격 통제를 실시했고, 이를 어기는 상인들은 모두 처형했습니다. 심지어는 게으르다고 판단되는 농민들까지도 강제 노역에 동원하거나 처벌했다고 합니다. 1460년 블라드는 자신의 영토에 침입한 오스만 군대를 상대로 특별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포로로 잡은 오스만 병사들을 모두 임펠링으로 처형하고
그 시체들을 국경선을 따라 늘어 세운 것이죠. 이는 후에 침입해올 오스만군에 대한 경고이면서 동시에 심리전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런 잔혹한 경고는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지방 총독들은 왈라키아 침입을 꺼리게 되었고 블라드의 영토는 당분간 안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는 동시에 오스만 제국 중앙정부의 분노를 사게 되는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1461년 블라드는 마침내 오스만 제국과 정면 대결을 벌이기로 결심합니다. 몇 년간 조공을 바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스만 사절들을 임펠링으로 처형하면서 완전히 선전포고를 한 셈이었어요. 술탄 메흐메드 2세는 직접 대군을 이끌고 왈라키아로 쳐들어왔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때 오스만군의 선봉에는 블라드의 동생 라두가 서 있었죠. 형제간의 대결이라는 비극적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라두는 오스만 제국에서 성장하며 완전히 오스만화된 인물이 되어 있었고 형인 블라드를 제거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수적으로 절대 열세에 놓인 블라드는 정면 승부를 피하고 게릴라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민간인들을 산으로 대피시키고 후퇴하면서 모든 것을 불태우는 초토화 작전을 펼쳤어요. 오스만군이 식량과 물을 구하지 못하도록 우물까지 독을 풀어버렸죠. 블라드의 게릴라 전술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숲과 산을 잘 아는 블라드의 군대는 오스만군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야습을 통해 상당한 피해를 입혔어요. 특히 블라드는 자신이 오스만 궁정에서 배운 터키어 신전력을 활용해 적군 진영의 혼란을 야기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1462년 6월의 야습이었어요. 블라드는 터키 복장을 하고 터키어 명령을 사용해 오스만군 진영에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갑작스런 공격을 가해 수백 명을 죽였죠. 블라드는 직접 메흐메드 2세의 텐트까지 찾아갔지만 술탄은 다른 곳에 있어서 암살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 야습은 오스만군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무적으로 여겨지던 오스만군이 적의 심장부까지 침투당했다는 사실은 병사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렸어요. 메흐메드 2세 역시 블라드의 대담함과 잔혹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블라드가 오스만군에게 남긴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오스만군이 왈라키아의 수도 터르고비슈테에 도착했을 때 그들 앞에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시 외곽 전체에 걸쳐 약 2만 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었고 그 위에는 오스만 포로들과 협력자들의 시체가 꽂혀 있었던 거예요. 이 임펠링의 숲을 본 오스만 병사들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다고 전해집니다. 메흐메드 2세조차도 이 광경을 보고 이런 악마와는 싸울 수 없다고 중얼거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실제로 많은 오스만 병사들이 탈영했고 전체적인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블라드는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했습니다. 동생 라두가 새로운 왕이 되었고 블라드는 헝가리로 도망쳤죠. 하지만 여기서도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헝가리 왕 마티아스 코르비누스는 블라드를 체포해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명목상으로는 블라드가 오스만 제국과 밀통했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교황과 베네치아로부터 받은 십자군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였습니다. 블라드는 이윤 가치가 있을 때는 동맹이었지만 패배한 후에는 단순한 정치적 부담이 된 것이죠. 블라드는 14년간 헝가리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엄격한 감금 상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유로워졌죠. 심지어 헝가리 귀족 여성과 결혼해 아들까지 두게 됩니다. 하지만 블라드의 잔혹한 성격은 간혹에서도 변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도둑이 자신의 집에 숨어들었을 때 그 도둑을 쫓아온 헝가리 병사들의 대장을 즉석에서 처형해버렸다고 합니다. 병사들이 허락 없이 자신의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였죠. 또한 감옥에서도 쥐나 새 같은 작은 동물들을 잡아서 작은 나무 조각에 꽂아 죽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고 해요. 1476년 마침내 블라드에게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왈라키아 정세가 다시 불안해지자 헝가리 왕은 블라드를 풀어주고 왕위를 되찾도록 도왔어요. 45세가 된 블라드는 세 번째로 왕위에 올랐지만 이번 통치는 고작 2달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오스만 제국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블라드는 결국 전사하고 말았죠. 14년간의 감옥 생활로 예전의 카리스마와 잔혹함을 잃은 블라드는 더 이상 백성들이나 병사들에게 절대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대는 이미 끝나 있었던 것이죠. 블라드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오스만군과의 전투 중에 죽었다고 하고 다른 기록에서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암살당했다고도 해요. 심지어 터키군이 블라드의 머리를 잘라 술탄에게 바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죽음의 경위는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어요. 확실한 것은 45세의 나이에 블라드가 죽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의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도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서 후대 사람들의 상상력을 더욱 자극하게 되었죠. 블라드가 죽었지만 그의 전설은 오히려 더욱 커져갔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발달한 인쇄업을 가지고 있던 독일에서는 블라드에 관한 온갖 끔찍한 이야기들이 책과 팜플릿으로 출간되었어요. 이런 출판물들은 사실과 허구를 뒤섞어 블라드를 역사상 가장 잔혹한 괴물로 묘사했습니다. 특히 트란실바니아의 독일계 색슨족들이 블라드에게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들의 복수심이 담긴 과장된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나갔죠. 이런 출판물들은 당시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일종의 대중오락이었지만 동시에 블라드의 실제 모습을 왜곡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15세기와 16세기에 블라드에 관한 이런 공포 이야기들은 일종의 초기 호러 문학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피와 폭력이 담긴 자극적인 이야기를 좋아했고 블라드의 일화들은 완벽한 소재가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과 허구적 과장이 뒤엉켜서 지금도 블라드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블라드가 뱀파이어와 연결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에요. 19세기 말 아일랜드 작가 브램 스토커가 드라큘라라는 소설을 쓸 때까지 블라드를 뱀파이어로 묘사한 기록은 전혀 없었거든요. 스토커는 단순히 드라큘라라는 이름이 악마를 연상시켜서 좋다고 생각했을 뿐 실제 역사적 블라드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스토커의 소설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하면서 블라드 드라큘라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어요. 피를 마시고 박쥐로 변신하는 불멸의 뱀파이어 말이죠. 이런 모습은 역사적 블라드와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 대중들의 상상력을 사로잡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수많은 영화와 소설, 게임에서 드라큘라가 등장했고 루마니아에는 드라큘라 관광까지 생겨났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적 사실보다는 허구적 창작물이 블라드의 이미지를 더 크게 좌우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루마니아 현지에서 블라드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9세기 루마니아 독립운동 과정에서 블라드는 민족 영웅으로 재평가받게 되었어요. 오스만 제국의 침입에 맞서 조국을 지킨 용감한 전사로 여겨진 것이죠. 물론 잔혹했지만 그것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식으로 해석되었습니다. 20세기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도 블라드는 서구 제국주의에 맞선 민족 저항의 상징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니콜라의 차우셰스쿠 정권은 특히 블라드를 루마니아의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선전했죠. 물론 이런 정치적 이용은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루마니아 국민들에게 블라드는 여전히 중요한 역사적 인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루마니아에서 블라드는 여전히 복잡한 존재입니다. 국가적 영웅으로 존경받는 한편 그의 극단적 잔혹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블라드가 루마니아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임팩트를 남긴 인물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블라드 드라큘라의 이야기는 권력이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어린 시절의 인질 생활과 가족의 참혹한 죽음이 그를 냉혹한 복수자로 만들었고 권력을 얻은 후에는 공포를 통한 통치를 당연시하게 되었죠. 그의 방법은 분명 효과적이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수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블라드의 권력 의지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왈라키아 전체가 공포에 휩싸여야 했어요. 블라드의 치세는 효율적인 독재의 극단적 사례이면서 동시에 그 한계를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블라드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권력은 반드시 견제되어야 하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겠죠. 블라드는 나름의 논리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방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런 그에게 임펠러라는 끔찍한 별명과 함께 영원한 악명을 선사했어요. 동시에 그는 후대 사람들에게 권력의 부패와 절대 권력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겨주었습니다. 소설 속 뱀파이어 드라큘라는 허구이지만 역사 속 블라드 드라큘라는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불멸의 괴물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극한 상황과 권력이 인간을 어떤 괴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던 것이죠. 블라드의 이야기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과 권력의 타락성에 대한 영원한 경고로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